조선의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경복궁의 고요를 깨부순 것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지 않는 기괴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때는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이 재위한 지 22년이 되던 해의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은 갑자기 몰려온 원인 모를 안개와 함께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만 마리의 개와 말이 한데 뒤섞여 썩어가는 듯한 흉측한 냄새였으며 그 냄새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시들어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궁궐 지붕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왓장이 박살나는 소리가 천둥처럼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고 임금의 침소인 강령전 앞마당에 당도한 그 괴물은 핏빛 안광을 번뜩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짐승은 개의 형상을 닮았으나 그 크기는 비대하고 몸뚱이는 온통 검은 비늘과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입에서는 시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으며 그 발톱이 스치는 곳마다 단단한 돌벽조차 두부 베듯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 기괴한 존재와 마주한 라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혼절했고 용맹하다 소문난 금군들조차 창크들 벌벌 떨며 뒷걸음질 치기에 바빴습니다. 중종 임금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이 소동의 옥체가 상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으며 결국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상들이 계신 궁을 버리고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원부의 관리들은 이것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흉조라며 임금에게 자숙을 권고했으나 그 누구도 그 밤의 공포를 직접 겪은 이들의 눈동자에 서린 공포를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실록의 서술자조차 도저히 그 형체를 온전히 형언할 길이 없어 그저 물건 모양의 괴물이라는 뜻의 물개라 이름 붙인 이 존재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습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 속에서 만들어진 누군가의 잔인한 계략이었을까요? 500년 동안 감춰져 왔던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이자 미스터리인 물개 소동의 그 처참하고도 오싹한 전말을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벌벌 떨게 하고 왕의 거처까지 옮기게 만들었던 조선 최대의 미스터리 물개 소동의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옛 어른들이 자식들에게만 나직이 들려주던 기록조차 두려워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이 아니라 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피와 땀의 역사입니다. 당시 궁궐 내부에 긴박했던 상황과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괴물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가설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독자 여러분을 500년 전 그 공포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붕 위를 달리던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였을까요? 아니면 원혼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그날 밤 궁궐을 뒤덮은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먹물을 풀어놓은 듯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가 경복궁의 담장을 넘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종 22년 5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모든 백성이 단잠에 빠져 있어야 할 그 시각의 나라의 심장인 한양 도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엄중해야 할 대전 침소 주변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0년 전 전기가 없던 그 시절 궁궐의 밤이 얼마나 깊고 어두웠을지를 말입니다. 드문드문 걸린 청사초록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겨우 발밑을 비추고 있었고 술라를 도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자박자박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찢어발긴 것은 갑작스레 불어닥친 비릿한 바람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북쪽 깊은 숲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람은 여느 산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썩은 고기가 문드러질 때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냄새를 맡은 궁궐의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지만 뒷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짐승을 알아보는 법이라 했습니다. 개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어둠 속에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건축문을 지키던 위장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지붕 기와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수십 년을 훈련받은 정예 병사들조차 그 소리의 크기에 압도되어 창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발소리도 아니었고 고양이 따위의 가벼운 몸놀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지붕 위를 굴러가는 듯한 육중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들어 지붕 위를 비추었을 때 그곳에는 도저히 이승의 것이라 믿기지 않는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생김새는 삽살개와 같았으나 크기는 망하지만 하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당직을 섰던 병사들이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검은 털이 숭숭 난 거대한 몸뚱이가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고 네 발에는 쇠갈고리 같은 발톱이 돋아나 기왓장을 두부처럼 으깨버리고 있었습니다. 놈이 고개를 돌려 병사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 눈빛과 마주친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오금이 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붓다 못해 검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 눈은 인간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씹어 삼킬 먹잇감을 노려보는 악기의 눈이었습니다. 괴물은 지붕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두 발로 일어설 듯 기괴한 동작으로 궁궐의 용마루를 타넘었습니다. 놈이 움직일 때마다 기괴한 바람 소리가 났고 그 뒤를 이어 지독한 악취가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침전 가까이 있던 나인들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용감하다는 내금이 군사들조차 감히 회시위를 당기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활을 쏘아 맞춘다 한들 저 괴물이 죽을지 아니면 오히려 활을 돋워 모두를 도륙낼지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의 손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중종 임금의 침소인 강령전 안에서도 이 소동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임금은 밖에서 들려오는 괴비명과 쿵쿵거리는 진동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승지와 내관들이 황급히 들어와 임금을 에워쌌지만 그들의 얼굴 또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하 저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짐의 궁궐에 어찌 저런 흉물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중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았던 그에게 밤손님의 침입은 단순한 짐승의 난입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혹여 자신을 해하려는 자객이 보낸 유물은 아닌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혼이 뭉쳐 만들어진 괴물은 아닌지 임금의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뒤엉켰습니다. 그 시각 괴물은 궁궐 안을 헤집고 다니며 마치 자신의 영역인 양 활보했습니다. 근정전 월대 위를 뛰어넘고 사정전 앞마당을 가로지르며 놈은 컹컹거리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개 짖는 소리 같기도 했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말들이 마구간을 부수고 뛰쳐나와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괴물을 쫓아야 할지 날뛰는 말들을 잡아야 할지 몰라 오왕저왕했고 횃불은 여기저기서 넘어져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가장 기이한 일은 그 괴물이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바탕 궁궐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 물개는 어느 순간 연기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듯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박살난 기왓장들과 지식여진 화단 그리고 아직도 공기 중에 떠도는 메스꺼운 비린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곰과 같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거대한 개였다고 했으며 또 다른 이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요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마다 묘사하는 생김새는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짐승의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은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리는 경고이니 전하께서 수양하시고 정사를 돌보는데 더욱 힘쓰셔야 한다는 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덕을 쌓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침소 지붕 위를 밟고 지나간 그 놈의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공포였고 물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민가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도성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궁궐 담벼락을 넘나드는 괴물에 대한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물개가 잡아간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였고 해가 지면 거리의 인적이 끊겼습니다. 인심은 흉흉해졌고 나라의 기운이 쇠한타디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중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구술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는 이 공포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병조 판서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궁궐 담장을 높이고 숙직하는 군사의 수를 2배로 늘리라 명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내로라 하는 포수들과 사냥꾼들을 불러들여 차코갑사를 재정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귀의 출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서소문 근처에서 또다시 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궁궐 안이 아니라 도성 안 민가 근처였습니다. 닭과 개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갔고 찢겨진 가축의 사체가 즐비했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갔고 한양은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산 깊은 곳에서 내려온 변종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연산군 시대의 궁궐 아래서 키우던 기이한 짐승들이 야생화되어 괴물이 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조광조의 원혼이 짐승의 형상을 빌려 나타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밤 경복궁을 습격한 그 존재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수천의 군사를 무력하게 만든 그 밤의 그림자. 이제 우리는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단순한 짐승의 난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기이했던 그 움직임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궁궐 내부의 암투와 권력의 그림자까지.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는 법입니다. 물개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괴물을 잡기 위해 조직된 수색대의 처절한 추격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단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밤의 추격전이 곧 시작됩니다.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한양의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잠이 아니라 공포가 짓누르는 숨막힘이었습니다. 대궐 깊숙한 꽃편전에 앉은 중종 임금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괴수의 출몰 보고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하게 들끓었고 밤이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장정들조차 횃불 없이는 문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짐승을 잡지 못하면 왕실의 위엄마저 땅에 떨어질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즉시 금군과 포도청에 날랜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특수 부대인 차코갑사들까지 소집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명사수들과 창을 잘 쓰는 용사들이 경복궁 앞마당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눈에 보이는 호랑이나 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담장을 넘고 짐승을 찢어 죽인 뒤 연기처럼 사라지는 괴물 바로 물개였습니다. 수삼색 대장은 군사들을 나누어 물개가 자주 목격된다는 인왕산 기슭과 경복궁 후원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수백 개의 횃불이 뱀처럼 산능선을 타고 올랐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하나에도 군사들은 창끝을 겨누며 긴장했습니다. 숲은 깊고 어두웠으며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비릿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산짐승의 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생선이 썩는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앞서가던 노련한 사냥꾼 출신의 병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으나 그 크기와 모양이 기이했습니다. 말발굽 같기도 하고 곰의 발바닥 같기도 한 거대한 흔적이 축축한 흙 위에 선명했습니다. 발자국 사이에는 끈적거리는 점액질이 묻어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한 날카로운 비명에 수색대의 말들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대열이 흐트러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빨랐습니다. 너무나도 빨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그 형상을 정확히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모습이 마치 삽살개 같기도 하고 망아지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덩치는 집채만 했고 눈에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군사들이 황급히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지만
괴물은 놀라울 만큼 민첩하게 나무 사이를 뛰어넘으며 화살을 피했습니다. 창을 든 군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괴물이 휘두른 앞발의 굵은 나무가 힘없이 꺾여 나갔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괴물은 군사들을 공격하는 듯하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도성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목적이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색 대장은 급히 나팔을 불어 추격을 명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들을 뒤로하고 군사들은 괴물의 뒤를 쫓았습니다. 괴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까맣게 죽어 있었고 그 지독한 악취가 더욱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뿜는 기운이라기보다는 죽음 그 자체의 냄새였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온 괴물은 민가를 덮치는 대신 곧장 궁궐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높이가 수척에 달하는 경복궁의 담벼락을 그 괴물은 아무런 도움닫기 없이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경비를 서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궁궐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처소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호위 무사들이 임금의 침전을 에워쌌습니다. 이날 밤의 소동은 단순한 짐승의 침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은 뒤 현장을 조사하던 관원들은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괴물이 난동을 부린 자리는 정확히 정전과 편전 주변이었습니다. 즉 임금이 정사를 돌보고 머무는 공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짐승이 어찌 왕이 있는 곳을 알고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을까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유물이다라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훈부파 대신들은 이 사태를 이용해 정적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조광조의 잔당들이 흑마술을 부려 괴물을 불러냈다는 둥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반면 살인파 선비들은 이것이 임금의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며 반성하고 수양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물괴의 출현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을 넘어 조선 조정의 정치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색대가 가져온 괴물의 털과 점액질을 살펴본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털이었습니다. 뻣뻣하기가 쇠털 같았고 불에 태우니 역한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이 구토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늙은 내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산군 시절 짐승을 좋아했던 폐주가 먼 서역이나 남말에서 들여온 기이한 짐승들이 궁궐 후원에 방치되었다가 서로 잡아먹고 교배하여 저런 괴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연산군은 온갖 희귀한 짐승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고 폐위된 후 그 짐승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체를 확인한 군사들의 증언이 퍼지면서 두려움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가죽과 사람을 한 입에 삼킬 듯한 거대한 입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영물스러운 눈빛까지. 이제 한양 백성들은 밤이 오는 것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사들을 풀어도 잡을 수 없고 담장을 높여도 막을 수 없는 이 존재. 어쩌면 이 괴물은 자신의 나약한 왕권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궁궐 밖 개천가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짐승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했고 사람의 짓이라기에는 불가능한 힘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물괴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짐승이 사람을 해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단서는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궐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붉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괴물의 발톱에 찍혀나간 듯한 그 비단 조각은 물괴가 궁궐 내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과연 물괴는 숲에서 온 괴물일까요? 아니면 궁궐 깊은 곳에서 누군가 기르고 있는 비밀 병기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속에서 중종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괴물을 잡는 것을 넘어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예 궁궐을 비우고 떠나는 것까지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괴물로 인한 이어 임금이 거처를 옮김,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 끝에 남겨진 것은 더 큰 미스터리와 공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붉은 비단 조각이 가리키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괴의 정체를 둘러싼 궁궐 내부의 암투와 임금이 결국 궁을 버려야만 했던 그 절박한 사정 그리고 실록이 끝내 감추려 했던 그날 밤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 붉은 눈빛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이제 곧 그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궁궐의 깊은 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시각이었습니다. 지난밤 발견된 붉은 비단 조각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상의원, 즉 임금의 옷을 짓는 부서에서만 취급하는 최상급 비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끔찍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숲에서 내려온 짐승이 우연히 궁담을 넘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궁궐 아래서 이 짐승을 기르고 있거나 적어도 짐승이 내밀한 침전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금군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조각을 쥐고 중종 앞에 엎드렸습니다. 횃불의 일렁임 속에서 중종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임금의 거처에서 이런 흉물을 키운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짐승이 이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 곁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곁을 지키는 내관도 밤새 경계를 서는 호위무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궁궐은 이제 거대한 감옥이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정전 지붕 위로 기와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지붕을 타고 내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고양이나 살쾡이 따위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듯한 진동이 대들보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경계를 서던 군사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지붕 위에 무언가 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지붕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실록은 그 모습을 삽살개 같기도 하고 망아지 같기도 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군사들이 목격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털 사이로 번뜩이는 붉은 눈동자는 마치 지옥불을 품은 듯했고 입에서는 역한 비린내와 함께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발로 기는 짐승이었으나 그 움직임은 사람처럼 교활했고 날짐승처럼 재빨랐습니다. 군사들이 활을 겨누었지만 괴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기괴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에 가까웠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군사 몇몇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였고 용기 있는 자들이 화살을 날렸으나 괴물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춘 뒤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기와 조각들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와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괴물이 사라진 방향을 쫓아간 금군들이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후원, 즉 왕실 가족들이 산책을 즐기는 가장 은밀한 정원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닥에는 또다시 선명한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는데 그 핏자국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궁의 더 깊은 곳, 대비전이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중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물의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바로 턱 밑까지 들어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흉흉한 민심을 걱정하여 쉬쉬하려 했지만 공포는 이미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고 장정들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과인이 덕이 부족하여 이런 궤변이 생기는 것이다. 중종은 탄식하며 말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물괴 소동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혹은 누군가 자신을 궁지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 끔찍한 연극을 꾸미고 있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공포는 너무나도 실제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괴음, 찢겨나간 짐승들의 사체, 그리고 궁녀들이 보았다는 흉측한 그림자들. 이 모든 것이 임금을 옥죄어 왔습니다. 결국 중종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경복궁은 흉물이 거처하는 곳이 되었다.
내 더 이상 이곳에서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 수 없으니 거처를 옮기겠다.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이 정체 모를 짐승 하나 때문에 궁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하며 만류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짐승 때문에 궁을 비우신다면 백성들이 동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그의 눈에는 옥좌 뒤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을지 모를 괴물의 형상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임금의 어가 행렬이 황급히 궁을 빠져나가던 날,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이 호위했지만 행렬의 분위기는 침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패장병이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중종은 가마 아래서 굳게 입을 다문 채 멀어지는 경복궁의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궁궐, 아무도 없어야 할 근정전의 높은 추녀 끝에서 누군가가 이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대한 그림자. 어가 행렬의 맨 뒤를 따르던 한 어린 내관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과 한패가 된 사람이었을까요? 임금이 떠난 궁궐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옥좌 위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이 떠났으니 물괴도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임금이 떠난 그날 밤부터 도성 안에서는 더욱 기이하고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괴가 궁을 나와 민가를 덮치기 시작했다는 소문, 그리고 그 물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소문까지 말입니다. 그 붉은 비단 조각이 감추고 있던 진짜 비밀은 이제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종을 몰아낸 그 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실록의 사관조차 붓을 떨며 기록하지 못했던 그날 밤의 진짜 목격담은 무엇이었을까요? 텅 빈 궁궐을 지키던 늙은 수문장이 죽기 직전 남겼다는 놈은 짐승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파헤쳐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괴담을 넘어 조선 왕조를 뒤흔든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임금이 떠난 경복궁은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주인 잃은 옥좌에는 차가운 먼지만 내려앉았고 밤이면 늘 들려오던 내관들의 발걸음 소리나 궁녀들의 속삭임도 뚝 끊겼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텅 빈 정각 사이를 휘몰아치며 기이한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 정막은 소란스러움보다 더 무거운 공포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부분의 궁인들이 임금을 따라 피난을 떠났거나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개 중에는 갈 곳이 없거나 사명감 하나로 궐을 지키는 늙은이들이 몇몇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근정전의 뒤편을 지키던 늙은 수문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창 하나 들고 궁궐 담장을 지켜온 그는 임금이 떠나던 날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조차 뜨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늙은 수문장은 희미한 등불 하나에 의지의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경회루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땅을 구르는 듯한 소리였고 짐승의 발걸음이라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인 쿵쿵하는 진동이었습니다. 수문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창을 고쳐 잡았습니다. 짐승이라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먼저 들려야 할 텐데 들려오는 것은 쇠가 부딪히는 듯한 기이한 마찰음과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문장은 낡은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실록에 기록된 삽살개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움직임은 네 발 달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다리로 꼿꼿이 서서 걷다가 다시 엎드리기를 반복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기괴한 탈을 쓴 거인이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괴물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번뜩이는 앞발 사이로 언뜻 보인 것은 짐승이 쥘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뼈나 살점이 아니라 찢겨나간 붉은 비단 조각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 전리품을 챙기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수문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발미돼 있던 기와 조각이 밟히며 바스락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은 짐승의 흉포한 안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인간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살기와 광기 그리고 묘한 이성이 뒤섞인 눈동자였습니다. 괴물은 포효하는 대신 낮게 깔린 목소리처럼 그르렁거리며 순식간에 수문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늙은 수문장의 비명은 텅 빈 궁궐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지도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를 발견한 것은 늦게나마 궁을 정리하러 들어온 하급 관리였습니다. 수문장은 온몸이 찢겨나간 채 숨이 끊어져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만은 흙바닥에 글자를 쓰려 했던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곁에 있던 동료에게 남겼다는 마지막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놈은 짐승이 아니다. 놈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한편 도성 밖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임금이 물개를 피해 궁을 비웠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절망감에 빠졌고 그 틈을 타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물개가 이제는 궁을 나와 민가를 덮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도성 곳곳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물개의 습격을 받은 집들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습격당한 집들은 대개 임금의 피난을 반대했거나 궁궐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강직한 선비들의 집이거나 혹은 중종을 옹호하며 시정에 나선 젊은 관리들의 거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산골에 사는 한 선비의 집에 괴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안방 문이 박살났습니다. 선비의 가족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만 선비만은 자리를 지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요망한 짐승아,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느냐. 그 순간 괴물은 선비를 공격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괴물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휘파람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자 광분하여 날뛰던 괴물이 거짓말처럼 동작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괴물은 선비를 죽이는 대신 집안의 세간을 모두 부수고 벽에 걸린 임금의 교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인 짐승의 행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공포를 심어 입을 막으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깔린 테러였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의심을 싹트게 했습니다. 물개는 정말 하늘이 내린 재앙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헛개비인가? 잔터의 늙은 이야기꾼들은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옛날 연산군 시절에도 짐승을 풀어 사람을 사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은가? 어쩌면 지금의 물개도 누군가가 키운 사냥개가 아닐까?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한 곳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을 몰아내고 권력을 쥐고 흔드는 훈구 대신들의 사가였습니다. 그들의 집 주변에서는 밤마다 짐승 썩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확인하려 들지 못했습니다. 포도청의 포졸들조차 그쪽으로는 순찰을 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임금을 따라가지 않고 한양에 남아 이 사태를 주시하던 젊은 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록에 적히지 않는 진실을 찾기 위해 밤마다 검은 옷을 입고 도성을 누볐습니다. 그는 물개가 출몰했다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 찍힌 거대한 발자국 옆에 아주 희미하게 남은 또 다른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신 자국도 가죽신 자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닥 문양이 독특한 그것은 궁중의 내금이 군사들이 신는 특수 제작된 신발의 흔적과 흡사했습니다. 사관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물개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괴물을 통제하는 조련사였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저지른 짓을 마무리하는 청소부였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그날 밤 임금이 없는 빈 궁궐로 돌아갑니다. 수문장이 죽던 그 시각 근정전 지붕 위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붉은 비단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숨은 잔을 찢어 발긴 거대한 괴수가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자 괴수의 털 사이로 기이한 것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가죽 위에 덧대어진 정교한 쇠사슬과 가죽끈이었습니다. 괴수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러진 병기였던 것입니다. 지붕 위의 남자는 괴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판은 다 짜여졌다. 도성 안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숨소리조차 죽이고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갈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수문장의 죽음과 남산골 선비 집의 습격 그리고 사관이 발견한 기묘한 발자국은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괴는 단순히 임금의 덕이 부족하여 나타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왕권을 흔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살아있는 흉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흉기에 목줄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그리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괴의 정체에 다가가려 했던 자들은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도성 안에 피비린내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이 피난지에서 보낸 밀사가 한양에 도착하던 날 밤 물괴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잔혹하고 대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놈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횃불이 밝혀진 관할을 습격하여 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풀어주고 관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륙이 아니라 일종의 반란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광란의 밤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금의 밀사가 한양에 발을 들인 그날 밤, 도성은 이미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포도청 앞마당에는 뒤집힌 수레와 박살난 목책이 흩어져 있었고, 흘러나온 피가 빗물과 뒤섞여 개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가두어 놓은 옥사의 쇠창살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감이 들어가지 못한 포졸들이 창크들 떨며 모여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할을 지키던 향리 하나가 눈이 뒤집힌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눈이 사람이었소. 분명히 사람의 눈이었소. 밀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임금의 어명을 담은 밀봉된 서찰을 품속 깊이 감추고 어둠 속으로 몸을 녹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양에 남아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내응자를 찾아내고 임금의 귀환 여부를 결정지을 단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물괴의 목줄을 쥔 자가 누구인지 바로 그 이름을 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밀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미 짐승이 출몰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복궁 후원, 그 다음은 인왕산 기슭, 그리고 이제는 도성 한복판의 관악까지. 이 경로는 결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한양의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긋듯 철저하게 계산된 공포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밀사가 도착한 곳은 남산 기슭 아래 허름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난한 선비의 집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괴 소동이 시작된 이후 도성을 몰래 누비며 증거를 모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밀사가 이름을 댈 수도 없는 그 인물들 중에는 앞서 언급했던 젊은 사관도 있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칼에 이마에 핏자국이 남은 채로 바닥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왔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관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펼쳐놓은 종이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보시오. 물괴가 출몰한 날짜와 장소를 모두 표시해 두었소. 그리고 그날 밤마다 도성 안에서 불이 켜진 집, 횃불이 이동한 경로, 그리고 포도청의 순찰 대형에 구멍이 생긴 지점들을 겹쳐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오. 밀사는 허리를 굽혀 종이들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물괴가 나타난 곳마다 꼭 그 두어 시즌 전부터 주변 순찰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일관되게 마치 누군가가 사전에 길을 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생기게끔 순찰 경로를 바꾼 명령의 출처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병조, 그 중에서도 도성 내 경비를 총괄하는 특정 난청의 수결이 찍힌 명령서들이었습니다. 이자가 배우여, 밀사가 물었습니다. 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난청은 꼭두각시여.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손에 불과하오. 진짜 목줄을 쥔 손은 그 위에 있어. 그가 말을 끄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진동이 흙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참았습니다. 창호지에 비치는 달빛 속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지붕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쇠가 기왓장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찌르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물개가 왔습니다. 놈은 기이하게도 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붕 위에 웅크린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가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을 때 달빛 아래 드러난 그 형상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소름이 돋게 합니다. 몸뚱이는 커다란 들깨와 흡사했으나 척추가 사람처럼 고추서 있었습니다. 검은 펄 아래로 광택나는 쇠가 번뜩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정교하게 엮인 사슬 갑옷이었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굵기의 쇠고리가 박혀 있었고 그 고리에 매어 있다가 끊어진 듯한 쇠사슬 조각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놈은 한때 누군가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이제는 그 사슬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 안에 누구도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관이 이를 악물고 붓을 들었습니다. 죽더라도 이 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사관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눌러섰습니다. 물개의 몸에는 쇠사슬의 흔적이 있으며 형상은 짐승이 돼 눈비친 사람에 가까웠다. 이 짐승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병기임이 분명하다. 바로 그 순간 지붕 위에 물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효도 아니었고 짖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낮고 끊어지는 듯한 그러나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깊은 산중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냥에 데리고 다니던 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던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울음을 흉내낸 사람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자들이 어느 집 사병으로 흡수되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피난을 간 뒤 도성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은 훈구 대신 중 가장 세력이 강한 자의 문중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실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정작 물개 소동과의 연관성은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사관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기록한 내용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발견된 실록 원본의 일부 페이지에는 먹물로 지운 흔적과 칼로 긁어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지워진 글자들 사이로 희미하게 읽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온전히 복원한 학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뿐이었으며 그는 복원 작업을 마친 직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란 때로 이렇게 스스로를 지웁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지붕 위에 물개가 기이한 소리를 낸 직후 멀리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짧고 강렬하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물개는 그 소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을 뒤흔들듯 웅크리고 있던 그 거대한 형체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갑자기 기운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그러나 순순히 지붕에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냥개가 주인의 부름에 응하듯이 말입니다. 밀사는 그 휘파람이 들려온 방향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북쪽 경복궁 후원 담장 너머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훈구파 최고 실권자의 사저 별채가 있었습니다. 임금 없는 도성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별채에서 물개의 조련사가 짐승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라면 물개는 그저 하늘이 내린 괴수로 남아 조선의 기이한 야담집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실록과 그 주변 기록들을 면밀히 살피면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개 소동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기, 조정에서는 임금의 측근 세력과 훈구 대신들 사이의 권력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반정을 이끈 공신들의 힘을 끝내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임금이었습니다. 그 공신들은 임금의 인사권과 군사 지휘권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었고, 중종이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심으려 할 때마다 크고 작은 방해 공작이 이어졌습니다. 물개의 첫 출몰 시기와 임금이 새로운 측근 무관을 중용하려 했던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 물개의 습격 대상이 임금의 친위 세력과 강직한 살인계 선비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이 공포에 질려 궁을 비운 사이 훈구 대신들이 도성의 군사권을 아무런 저항 없이 장악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사관은 그 밤 기록한 종이를 접어 품속에 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개는 짐승이 아닙니다. 물개는 권력입니다. 임금의 밀사가 남산골에 그 집을 나선 것은 달기 울기 직전에 가장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모아온 정보를 품에 안고 임금이 피난해 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성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그는 성벽 아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벽에 날카로운 발톱으로 깊게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한자도 이두도 아닌 기이한 형상들이었지만 밀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궁궐 후원 깊은 곳,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폐허가 된 옛 짐승우리 앞에도 새겨져 있던 표식이었습니다. 연산군이 기이한 짐승들을 가두어 키우던 바로 그 우리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표식이었습니다. 물개는 스스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물개에게 메시지를 새기게 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성의 주인이다. 밀사는 그 글자들을 눈에 새기고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경복궁의 지붕선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의 가장 높은 곳, 근정전 추녀 끝에 여전히 그 거대한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첫 새벽빛을 받으며 마치 이 도성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굽어보는 주인처럼. 밀사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임금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물개를 잡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진짜 물개는 짐승의 가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관복을 입고 옥좌 곁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복을 입은 자가 키운 짐승은 이미 사슬을 끊어버렸고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공포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공포에서 인간의 음모로, 그리고 이제는 통제를 잃은 권력의 광기로. 물개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무기였지만 끝내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밀사가 피난처에 도착한 것은 그가 한양을 빠져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쓰러질 듯한 몰골로 중종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손등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도성을 빠져나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쫓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품속 깊이 간직해 온 정보는 온전했습니다. 그것을 건네받은 중종의 손이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중종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깊은 자괴감으로 차례차례 물들었습니다. 이윽고 임금은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었구나. 짐승을 두려워하느라 진짜 짐승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으니 밀사가 가져온 정보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물개는 연산군 시절 서역의 상인을 통해 들여온 기이한 맹수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교배와 훈련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 짐승을 처음 손에 넣은 것은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어느 무인이었으나 반정 이후 그 무인의 가문은 몰락했고 짐승의 소유권은 은밀하게 다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손은 바로 반정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조정의 실질적 권력자인 훈구 세력의 맹주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짐승을 한양 외곽 깊은 산중의 비밀 장소에서 키워왔습니다. 철저하게 굶기고 피의 냄새에 길들이고 특정 신호에만 반응하도록 조련했습니다. 짐승의 몸에는 쇠사슬 갑옷을 씌워 화살이 쉬 박히지 않도록 했으며 발톱에는 쇠를 더 씌워 위력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그 짐승을 아껴두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중종 22년의 봄이었습니다. 임금이 훈구 세력의 기득권을 건드리려는 인사를 단행하려 했던 바로 그 시기에 물개는 처음으로 경복궁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뒤틀립니다. 사관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에는 밀사의 보고에는 담기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개가 사슬을 끊어버린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련사는 짐승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훈련받은 그 짐승 안에는 조련사도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짐승의 눈안에 싹튼 것은 복종이 아니라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처음에는 임금을 향했다가 이윽고 자신을 그토록 오래 가두어 온 진짜 주인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에 새겨진 그 기이한 표식들은 사실 조련사의 명령으로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스스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사관은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짐승이 울타리를 넘었다. 이제 그 짐승이 누구를 향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끔찍하게 찾아왔습니다. 임금이 귀환을 결심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훈구파 맹주의 사저 별채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등잔 하나가 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별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하인들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뛰쳐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물개를 조련해온 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별채를 수습하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련사의 시신 주변에 남은 흔적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그 방에 들이닥쳤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짝은 바깥에서 안으로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깊고 길게 파인 발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곁재 속에서 발견된 것은 찢겨나간 붉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물개가 자신을 가두었던 자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임금의 귀에 닿은 것은 귀환 행렬이 막 한양 외곽에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중종은 잠시 어가를 멈추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소리가 일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이 스스로 이를 매듭지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입을 막은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을 기점으로 물개의 출몰이 완전히 멈추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성 안에서 더 이상 괴음이 들리지 않았고 짐승의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밤공기 속을 떠돌던 그 기묘한 비린내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돌아오자 하늘이 노여움을 거두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원부와 사간원의 대신들은 전하의 수양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실록의 사관은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개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 도성이 평온을 되찾았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수십 일에 걸쳐 왕을 궁궐에서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고 조선의 권력 지형을 뒤흔든 그 모든 사건이 단 한 줄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스스로를 지웁니다. 지운 자국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하지만 그 한 줄 뒤에 오직 한 부의 사초에만 남겨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본에는 없는 어느 이름 없는 사관이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눌러쓴 듯한 흔적이 남은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개는 사라졌으나 물개를 만든 손은 여전히 조정 안에 있으며 거기서 글은 끊깁니다. 붓이 떨어진 자리에 먹이 번진 채로 문장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 사관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후손도 없고 묻힌 곳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반쯤 지워진 문장만이 500년을 넘어 오늘 우리 앞에 당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중종 임금의 침소 지붕 위를 달리던 그 거대한 그림자. 군사들의 창을 비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형체. 그리고 그 눈 아래서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기묘한 빛, 그것은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권력이 짐승을 만들었지만, 끝에 가서는 짐승이 권력을 삼켜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짓밟힌 것은 임금도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죽이며 울었던 백성들이었고, 진실을 기록하려다 끝내 붓을 놓아야 했던 이름 없는 사관들이었습니다.